자, 무역관리, 무역관리 할 차례인데, 무역거래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무역거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 법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자원이나 국토가 뭐 적고 이렇게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역을 일종의 그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무역 진흥, 특히 무역 중에서도 이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국신용장 뭐 이런 것들 제도들도 그렇고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이나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뭐 보조금은 WTO 협정 때문에 국가가 기업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보조금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안 되는데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용을 했고 무역을 또 규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역을 규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진흥수단이 수출을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하는 거라고 한다면 무역 규제 수단은 수입을 좀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제가 뭐 사전 제작 강의 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일종의 조세 수입을 확보를 하고 외국산 물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물품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고 국내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퍼포먼스를 가진 스펙의 물품이라고 했을 때 수출 물품은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만큼을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을 이제 줄이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었죠. 뭐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어떤 커터를 정해서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 허가제, 수입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물품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수입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한국이 WTO 회원국이 되고 나서 1995년 이후부터는 수출입 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95년도 이전에는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지금은 수입 수출을 신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무역관계 법규가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한국의 무역관계 법규는 3대 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은 이제 그 화폐죠. 이제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외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관세법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외국 물품에 이제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뭐, 기본적인 아주 기본법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대외무역법의 내용들 중에 보면, 어떤 수입 커터제라든지 물품의 원산지라든지 아니면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략 물자라든지 그래서 물품의 어떤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이 대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외에도 무역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있다. 그래서 무역의 3대 법규를 통해서 한국의 무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관세법의 인적 관리는 주로 이제 이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입 신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외국한 거래법의 경우에는 거주자든 비거주자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거주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로 나누고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어떤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환을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규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좀 쉽게 뭐 외국환 거래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좀 설명을 해주면 손흥민 축구 선수 손흥민을 외국환 거래법이 봤을 때는 비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주로 머무는 곳이 외국이고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제 활동은 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거주자예요. 그럼 그 비거주자가 한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뭐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제약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등의 내용을 외국한 거래법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외국에 뭐 놀러 나갈 수 있는데 놀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현금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금액의 한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어서 현찰로 US 달러를 뭐 한 10,000불, 100,000불 들고 나간다? 안 돼요. 딱 들고 나가는 순간 이제 바로 압니다. 그 돈 왜 들고 나가요? 뭐, 그죠? 뭐, 어디 뭐, 카지노 가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무역의 종류 같은 거 설명할 때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수 수입,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수출입과 다른 게, 물품이 한국으로 안 들어와. 한국에서 나가지 않아.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뭐 어떤 규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략물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전략물자에 대해서, 우리 학부에 유정호 교수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신데, 이 전략물자라는 게 뭐냐면, 무기는 아니야. 무기는 아닌데,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무기를 활용하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거나, 무기화될 수 있거나, 그런 물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휴대폰. 휴대폰 친구하고 통신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통신이, 원격지에서 무기를 폭파시키는 통신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전략물자. 당연히 뭐, 미사일, 뭐, 총, 포, 뭐, 탱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전략물자고, 이런 것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요즘 흉흉하죠. 전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학부생들 수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FTA를 통해서 전 세계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뭐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전략물자라든지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기술 규정이라든지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걸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냐면 식품 같은 것들 있죠. 식품. 여러분들 해외에서 망고가 맛있다고 해서 망고 그냥 생으로 들고 오면 안 되죠. 못 들고 들어옵니다. 왜? 위생 검역 때문에. 위생 검역이 빡셉니다.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한국의 위생 검역 제도가 되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외국에서 그런 물품을 수입해오면 안 돼. 그런 방식으로 일종으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상무론 수업 시간이니까 수출입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실체적인 어떤 관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역관계법 수업이라든지 통관과 관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국제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전공 쪽 수업에서 뭐 통상법이라든지 그런 수업들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출입 품목 관리 체계 볼게요.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략물자라든지 뭐 원산지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WTO 가입 이후에 오픈되어 있대. 몇몇 가지 물품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무기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의 경우에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에서 내가 무역업자가 돼서 무역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다루는 아이템, 내가 판매하거나 내가 제조하거나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대한민국 정부가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인지 모르잖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궁금하죠. 물어보겠죠. 근데 한두 사람이 물어볼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의 무역 관계된 3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약사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뭐 FTA 특례법도 있고 등등등 법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대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요. 알려줘요. 물론 찾아보는 거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정부는 알려줍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일일이 다 읽어볼 수도 없어. 너무 내용이 많아서. 홈페이지로 나누면 뭐 엄청 그 슬라이드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통합 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합 공고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를 각각의 법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데 모아서 국민들한테 알려준다는 의미로서 통합 공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어떤 특정 품목,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 배면 배를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망고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느냐?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수출입을 하는데 이게 식품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화가 되어 있는데 네거티브로 제한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여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020840 HS 코드 6자리로 020840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물품이냐 라고 하면 고래, 돌고래, 바다소의 고기예요. 고래고기가 고기. 고래고기가 02084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출할 수 없다. 한국 법으로는 고래고기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찾아봐야 돼. 고래고기 뭔가 이거 수출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싸하죠.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수출입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품목 중에 규제 대상인 품목들이 있어요. 사과 이런 거 있어요. 사과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외국산 포도 자주 보죠. 외국산 오렌지 쉽게 보죠. 마트 가면 쉽게 있죠. 혹시 외국산 사과 본 적 있어요? 외국산 배 본 적 있어요? 외국 배 엄청 맛없거든? 미국 배 먹어본 사람 있는지, 본 사람이나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배 엄청 맛없어. 아마 수입해도 안 살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근데 마트에서 외국 배 본 적 있어? 외국 사과 본 적 있어? 이게, 한국은 사과 배 수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허가 받아야 되고, 무슨 협회인가?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 근데 한국에서 잘 안 나거나 계절성 요인이 있는 과일들 있죠. 포도 같은 거 어때요?
포도 한국에서는 여름만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수입해오기가. 포도 같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 통합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또 예시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HS 코드로 6자리는 010210이고, HSK로 10자리 숫자로는 0102101010인데, 이게 뭐냐면, 소예요, 소. 근데 그냥 소가 아니라, 카우. 젖소예요. 우유 짜는 소. 얘네들을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적혀 있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수입해올 수 있어요. 젖소. 그러니까 무슨 아이폰을 수입해오는데, 무슨 검역을 받고 신고를 하고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젖소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수출입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통합 공고에서 이런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전략물자, 무기로 사용되어지거나 무기로 전용되어질 수 있거나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UN 이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나서부터 또 추적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몇 년 뒤에 이게 전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상품의 분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숫자를 부르긴 했는데 여기 HS라고 한 다음에 숫자 6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이게 HS는 하모나이즈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씁니다. 영미권 사람들은 영어를 써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여기 지금 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웨일이죠. 중국어는 다르겠죠. 일본어로 다르겠죠. 프랑스어로 다르겠죠. 물론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떤 하나의 공용어로 사용을 하니까 인보이스나 수출입 계약서에서는 웨일이라고 적혀 있겠지. 근데 이게 영어 단어나 어떤 특정한 언어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많아요. 그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예를 들어서 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콩을 빈이라고 쓰지만 콩도 종류가 많잖아. 어떤 콩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국 사람 팥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걸 팥이라고 안 하고 다른 용어로 부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 사용되거나 전 세계에 수출되거나 수입되거나 이용되거나 하는 물품들을 넘버링을 해버립니다. 넘버링을 통해서 카테고리화 시켜요. 어떤 카테고리? 하이어아키한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품목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0208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숫자가 02잖아요. 이 02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뭐냐면 육류나 생선이나 고기류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 말고 먹을 수 있는 동물성의 어떤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02로 시작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앞에 HS 코드가 01로 시작하는 애들은 뭐냐? 얘네들은 라이브 애니멀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01로 시작되는 분류 체계에 있던 애들이 도축이 되면 02로 시작되는 분류 체계로 바뀌어요. 이런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성 생산품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산품도 그런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산품들도. 전자기기, 전부 다, 84, 이렇게 시작해요. 84, 85. 기계류에 해당이 되면 전부 다 앞에 여기 HS 코드의 첫 두 번째 숫자가 전부 다 84로 시작해요. 정밀기계 아닌 다음에. 그리고 전자기기, 다 85모로 시작해요. 반도체, 휴대폰, 노트북, 랩탑, 아이패드 이런 거 다 85로 시작해요. HS 코드가. 그런 방식입니다. 옷은 다 50대 아니면 60대로 시작돼요. 옷은 다 60대 번대겠다. 62번, 63번, 61번. 그 번호대에 있겠네. 그런 식이에요. 그게 분류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이 무역 상품의 분류 방식이고 이 통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SITC가 있고요. 관세 부과 목적의 CCCN이 있었는데 CCCN은 잘 안 쓰고 요게 발전해서 지금 3번 방갈로에 있는 HS 더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상품명과 부호 체계라는 이름 하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계 간세 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품목 분류 체계가 HS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HS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 공통의 6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제가 HS 코드로는 6자리로는 010210 한 다음에 뒤에 1000 이랬잖아요. 뒤에 1000 요 4자리의 숫자는 한국에서 따로 분류한 거예요. 한국의 법체계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 6자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뒤에 붙는 4자리는 한국에서 만든 HSK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출 물품을 관리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숫자 10자리로서 구분하고 분류하고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다른 나라들은 12자리 쓰는 나라도 있고 9자리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앞에 6자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HS 코드라는 거고, 명태 있죠, 명태. 코다리. 코다리랑 명태랑 동태랑 생태랑 다 같은 생선인 건 알죠? 그죠? 얘네들 명태가 0305593000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305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숫자를 여기 점도 있잖아, 찍어놨잖아요. 아주 좋게. 대시도 해놨고. 그래서 그냥 쭉 읽습니다. 0305 한 다음에 59 3000 이렇게 읽어요. 뒤에는 3000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3000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요 앞에 6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 체계가 여러분들 산수를 할 때 이쪽에서 커지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이 낮은 숫자잖아요. 낮은 자리잖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올라가잖아. HS 코드는 숫자가 10자리가 딱 확보되어 있어. 그냥 10자리 숫자야. 이게 수의 개념이 아니야. 산수하는 수의 개념이 아니고 코드거든. 바코드. 여러분들 바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10자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앞에 2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5번째, 6번째 자리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크기가 여기서부터 커져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앞에 2자리를 챕터라고 해서 류라고 합니다. 무슨 류 할 때 큰 분류예요. 큰 분류.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앞에가 01이면 라이브 애니멀이고 02면 미트다, 고기다 라고 했잖아요. 큰 어떤 챕터,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헤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품목이 나와요. 네 번째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서브 헤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6자리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수출입 물품을 카테고리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이 일반 거래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 무역 상무론 수업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겠죠. 매매를 하고 신용장 사용하고 대금 결제하고 뭐 운송장 이용하고 뭐 이런 보험하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물건이 나갈 것이고 한국이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으로 물품이 들어올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수출입의 형태가 뭐냐면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이런 것들이에요. 물건이 나갔어. 물건이 들어온 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가 않아.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걸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거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세금을 땡가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물건을 팔아. 물건을 잘 파는데 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자꾸 보내. 돈은 어디로 받아?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한국의 국세청에서 잡히냐? 잘 안 잡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는 우리가 무역의 종류를 설명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위탁 가공 무역이라든지 수탁 가공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 그래서 무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어떤 사회적 약속이냐? 나는 너에게 물건을 팔 것이다. 반대편은 나는 너에게 물건을 살 것이다. 근데 이 물건을 팔겠다와 물건을 사겠다의 어떤 약속이 규모가 인터내셔널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무슨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사거나 아니면 친구 간에 돈 거래하듯이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도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취급하는 물품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에서 벗어나서 사인과 사인의 어떤 약속, 법적 약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무역 계약을 통해서야만 안정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역 계약을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체결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국내에서 물건 사는 거면 쉬워요. 그냥 뭐 아는 데서 사도 되고 가까운 데서 사도 됩니다. 근데 일단 내가 쉽게 가보지 못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다 검색해보잖아요. 검색 안 해보고 그냥 대뜸 사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역거래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해외 시장 조사인데, 보통 어떤 것들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구수라든지 시장의 크기라든지 뭐 사람들의 소득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뭐 정치적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품을 판매를 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물건을 사줄 고객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경쟁 제품이나 뭐 경쟁 기업이나 뭐 경쟁 시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수출을 할 거라면 어떤 수출 루트를 이용해서 유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스트리뷰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해외 시장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뭐 언어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해외 시장을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중요한 정보들을 스킵을 한다거나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간접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유관 기관을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사절단, 전시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직접 조사의 방법이기도 하면서 간접 조사의 방법인 게, 제가 그 뭐 지탭 사업단 여기 친구 지금 현재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탭 사업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물론 그게 지탭 사업단의 전부이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어떤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는데, 그 전시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나와 그 이제 실제로 무역을 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그 물품을 뭐 내가 수입해 올 수도 있고 수출해 할 수도 있고, 이제 수출하는 사람이라면 그 해당되는 시장에 뭐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이런 것들에다가 내 물품을 보내서 수출의 전 단계로 내가 물품을 보내서 거기서 내가 실제로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내 물건을 살 구매자들,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거나 미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반대로 내가 수입해 올 것이라고 하면 그 국가 시장에서 이런 물품 만드는 사람이 있네, 저런 물품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상품이 국내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상품성이 있다, 어떤 시장에서 통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수요나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부산은 백스코가 있죠. 백스코에서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서울에 뭐 토엑스라든지 뭐 경기도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대도시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도 그런 컨벤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뭐 어떤 뭐 실제 사절이나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유관 기관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나와 거래할 상대방을 발굴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도 있을 수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없는데 코트라, 예, 코트라도 있어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금 우리 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탭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서포트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상공회의소도 그런 사업들 하고, 코트라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해외 시장 조사에서 그 다음 신용 조사로 넘어가는데, 해외 시장 조사에서 그 신용 조사로 넘어갈 때쯤에는 내가 어떤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내가 전시회를 갔던지, 박람회를 갔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키타나 코트라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던지, 메일을 주고받다가 어떻게 알게 됐다든지 해서 어떤 거래선이 상대가 정해졌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용조사예요. 저 사람 능력이, 캐퍼시티가 어떻게 되지? 자본 상태가 어떻게 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조사 전문 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코트라가 해줍니다.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괜찮아. 실적도 좋고, 신용도도 높고, 역량도 돼. 이때까지 해온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 제의를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죠. 이때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역영어 검정시험에서 공부할 때 보면 배우는 영문 레더 중에 서큘러 레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 제의서 같은 겁니다. 거래 제의서는 뒤에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오퍼랑은 좀 달라요. 오퍼는 조금 확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래 제의라고 하면, 서큘러 레더는 약간 나랑 한번 일해볼래? 이런 거 있죠. 딱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나 누군데? 한번 해볼래? 이 정도. 요 정도의 어떤 제의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제의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상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드러나는 수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내면 상대방도 나를 알겠죠. 상대방도 나를 내 뒤쪽 사나가 레퍼런스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서로 의견이 합치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거래조회도 할 수 있어요. 거래관계 제의를 받은 사람이 내 뒷조사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오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퍼는 뒤에서 우리 무역계약의 성의가 관련해서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예요. 이 오퍼에는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오퍼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요건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 어떤 거래 제의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거래 제의.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서큐터 레더가 우리 한번 일 같이 해볼래 정도 수준이었다면, 오퍼는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어디서 어느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에다가 물품 얼마나 실을 건데, 그 물품의 스펙은 어떻게 되고, 그 물품의 단가는 얼마가 되고, 그 단가, 그 대금에 대해서 너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어.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 물품의 수량, 물품의 품질, 선적항은 언제 될 것이며, 선적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그것이 승낙이 되고, 오퍼와 승낙,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이건 말 그대로 이거 살래? 오케이, 콜. 그러면 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되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사실 간단해, 심플해. 살래? 응, 딜.
이거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 물품을 지금 뭐, 낭만의 시대가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문제 없도록, 서로 간에 오해 없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퍼와 승낙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거래 제의를 할 수도 있지만,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오더를 할 수도 있어요. 오퍼는 내 물건 살래라면, 오더는 내가 네 물건 살게. 오퍼든 오더든 이걸 통해서 거래 계약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와 어셉턴스, 무역 계약의 가장 전통적인 룰은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살래, 오케이, 딜, 이 방식이에요. 그거를 오퍼 앤 어셉턴스 룰이라고 합니다. 오퍼 앤 어셉턴스가 이런 형식적인 오퍼와 어셉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와 같이 한 사람의 한 경제 주체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무역에서 말하는 오퍼 앤 어셉턴스 룰은 서로 상호간에 나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데 나와 너의 의사가 합치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사 합치를 하는 방식이 오퍼 앤 어셉턴스예요. 꼭 정말로 오퍼와 어셉턴스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오더해도 된다고. 오더를 했는데 내가 네 물건 살게 라고 오더를 했는데 저쪽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그것도 무역계약 성립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무역계약을 하면 오퍼가 없어요. 오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문 승낙 방식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쭉 이야기한 그런 어떤 무역계약의 체결의 과정을 좀 도식화해보면, 우리는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약간 좀 도식화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시장 조사하고, 거래처 선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서큘레터 보도해보고, 떠보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퍼를 하거나 오더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계약의 이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계약, 무역, 국제물품 매매 이런 말들 많이 배우는데 용어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용어 정의. 무역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국제물품 매매예요. 무역이란 말. 근데 제가 앞에서 첫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역에는 어떤 무역이 있고 어떤 무역이 있다. 강의의 무역이 있고 협의의 무역이 있어요. 국제물품 매매라고 하면 이 국제물품 매매는 강의의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난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얘기했던 협의의 무역을 6자로 얘기하면 국제물품 매매예요.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 인터내셔널 하다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죠.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다는 거죠. 물품, 구스. 형태가 있는 유형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품,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물품들. 전자전구체물, 게임, 영화, 이건 해당 안 돼요. 그렇죠? 물품. 그 다음에 매매입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아닌 거는 어떡합니까? 사고 파는 거 아닌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공짜로 주는 거. 증여. 아니면 빌려주는 거. 임대. 그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집을 사는 거와 집을 빌리는 건 다르죠. 물건을 사는 거와 물건을 빌리는 건 다릅니다. 왜 달라요? 물건을 사면 내가 물건의 주인이 됩니다. 소유권을 획득해요. 물건을 빌리면, 빌린다는 말이 뭐야? 그 물품의 주인은 아직까지도 그 나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매와 임대의 차이는 알겠죠?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무역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국제 물품 임대는요, 무역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협의의 무역이 아니네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느냐? 국제 물품 매매를 그냥 친구 사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약속? 법적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약속하면 안 될까요? 친구 사이에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수준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무역거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명확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냥 사교적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어야 되냐? 법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다? 계약이에요. 컨트랙트.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잖아. 친구한테 내가 언제 한번 술 마시자, 언제 한번 밥 먹자 할 때, 그 소시오패스나 그런 사람 아닌 다음에, 그래 하잖아. 그죠? 누가 친구가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데, 아니야, 너랑 밥 먹기 불편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면 멀리 하세요. 그렇잖아. 이것도 합의를 한 거잖아. 어느 정도 합의한 거 아니야? 내가 제안을 했고, 제가 좀 오케이를 했잖아. 거절하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컨트랙트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법률적인 효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채권 채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약속과 법률적인 약속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약속은 내가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할 수도 있어. 내가 상대방에게 뭘 해야 된다면 이게 일종의 뭐죠? 채무입니다. 꼭 돈을 내가 빌려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의무를 해줄 게 있어. 이것도 채무야. 이해돼요?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까지 저 사람한테 물품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저 사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예요. 내가 물건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돈을 보내줘야 돼. 이것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한 약속과 법률적 약속의 차이가 법률적 약속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돼요. 우리가 소셜한 약속을 할 때, 사회적 약속을 할 때 언제 한번 밥 먹자 해서 실제로 밥 안 먹어 했다 해서 구속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평판만 안 좋아질 뿐. 근데 이 법률적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이 채권 채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법률적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물품 매매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냥 소셜한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란 형태의 어떤 법률적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협의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거죠.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역이란 말을 6자로 얘기를 하면 국제물품 매매고 협의의 무역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특수성이 있느냐? 얘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의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속적인 계약들,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적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법률적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 계약을 해야 되고 보험 계약을 해야 되고 대금 결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애한테 물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야 돼. 어디로? 바다 건너 저 멀리로. 그러면 업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까지 어디서 이 물건을 네가 픽업을 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 누구한테 갖다 주라. 계약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멀리 보내는 물품 그냥 보내면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어요. 보험 들어야죠. 그죠? 네.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못 받죠. 현찰 박치기 안 되죠. 내가 뭐 카드 단말기 들고 그 사람한테 쫓아갈까요? 안 되죠.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종속적인 계약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법이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거래할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상간습. 한국의 상간습과 미국의 상간습, 중국의 상간습, 일본의 상간습이 다릅니다. 상간습이란 게 별 중요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코드가 다른 거야,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서로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무역거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밑에 1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 실질적인 방법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우리가 선화증권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15번의 슬라이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메인되는 이 물품 매매 계약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이나 은행을 통한 상거래 약정, 신용장 발행 약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거까지는 배웁시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 무역의 2회 때 1학년 때 무역의 2회 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무역계약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4가지 성격이에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 너무 쉬운데 이런 거 내면 그러니까 1학년 그 무역의 2회 수업에서나 시험 문제 낼 것이지 낼 정도의 문제지 상문원 수업 시간에 내긴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안 가르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죠? 대충대충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다시는 안 잊어먹게, 다시는 헷갈리지 않게 딱 정의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낙성계약입니다. 컨센슈얼. 한국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교수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자를 필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자가 편해. 우리 세대는. 근데 여러분들 한자 교육을 잘 안 받잖아. 그걸 내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됐어. 그래서 한자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못 알아먹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한자어가 어려운 거야. 낙성계약이란 말 자체가. 근데 영어 표현이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컨센슈얼이에요, 컨센슈얼. 뭐예요? 우리가 컨센서스를 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 당사자들이. 제가 강조를 했죠. 그냥, 무역의 핵심이 오퍼를 하든 오더를 하든 뭐라 그랬어? 살래? 팔래? 오케이, 딜.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 무역은 한 사람이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파트너가 있어요. 내가 의사를 전달해서 저 사람도 오케이를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무역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 뭐가 있어야 된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낙성계약을 한국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합의계약이라고 합니다. 합의계약이란 말이 더 쉽죠. 더 와닿죠. 무슨 뜻인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분료식 계약이다. 이거 많이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 하면 뒤에서 뭐 이렇게 무역 공부를 하다가 보면 명시적이다, 묵시적이다, 서면이 필요하다, 서면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명시적이라는 거죠. 묵시적이라는 건 뭐야? 안 적혀 있는데 그냥 불문율처럼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무역계약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분류식 계약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불자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면 없이 하는 거구나. 페이퍼리스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페이퍼리스가 아니야. 분류식은. 인포멀이야. 인포멀. 영어 표현으로 인포멀이에요. 그러면 앞에 IN은 부정적인 접두어예요. 그럼 포멀은 뭔데? 포멀이라는 영어 단어를 어느 경우에 많이 써요? 정장 입은 사람을 포멀한 수트를 입었다 표현하잖아. 그건 뭐예요? 형식을 갖췄다. TPO를 갖췄다 하잖아. 옷을 입을 때. 그럼 인포멀은 뭔데?
캐주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인포멀이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데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거. 전통적인 클래식한 방식의 포맷이 있는 거. 그걸 포멀이라고 하고 그게 없어. 네 맘대로 해. 잡스처럼 청바지 입고 나타나도 돼. 그게 인포멀이야. 그럼 무역은 포멀이냐? 포멀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인포멀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오퍼해도 되고 오더해도 된다 했잖아. 상관없다니까? 당사자들 합의했으면 상관없다니까? 어떤 반드시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멀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무역은 기본적으로 인포멀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당사자들 합의해서 그렇게 하면 돼. 이거 페이퍼리스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이 인포멀이에요. 인포멀. 자, 세 번째. 쌍무계약.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안 헷갈려 해. 쌍쌍바처럼. 뭐예요? 나도 니한테 뭐 해줘야 되고 니도 나한테 뭐 해줘야 돼. 이해되죠? 이건 쉽죠? 요거 반대말이 편무계약입니다. 편두통. 일방적으로 뭐 해주는 거. 이해되죠? 이거 안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자, 유상계약. 이것도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뭐예요? 유상계약의 반대가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증여. 제가 아까 처음에 국제물품 매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매매의 의미에 매매하고 증여하고 다르다 했어요. 매매는 뭐예요? 팔고 산다잖아. 나도 뭐 해주고 니도 나한테 뭐 해주고 오잖아. 근데 증여는 뭐예요?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만 해주죠. 그건 무역이 아니야. 무역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낙상유불이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외우는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을 이걸 단순하게 내용이 뭔지를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해되죠? 왜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뭘 해주고 너는 나한테 뭘 해주고. 근데 공짜로 안 해줘. 돈 받아. 그러니까 유상계약인 거고, 나도 너한테 뭐 해줘야 되고,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나는 너에게 뭐 해주고 너는 나한테 뭐 해주기로 뭐 한 거예요? 합의했잖아. 컨센서스를 이뤘잖아. 그리고 컨센서스를 이뤘다면 그 어떤 방식을 쓸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국가가 뭐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도 예전에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어. 중국 법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페이퍼로 하라 그랬어요. 서면 계약을 법으로 이거 규정을 해놓은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 법이. 근데 중국도 WTO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굳이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포멀 계약이 일종의 무역 계약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